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추석들 다 잘 지내셨죠?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올려주셨어요. 빨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분의 사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버스 내 부딪힘에 의한 안면 증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30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9월 19일에서 일주일 전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전이 되겠네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타고 이제 앉아있던 중 40대 여자 승객에게 광대뼈와 귀 앞쪽 사이를 갖다가 팔꿈치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 승객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맨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내리려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중심을 잃었다고 해요. 근데 손잡이를 갖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런데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그대로 하면서 내렸다고 합니다. 맞은 순간부터 얼얼하면서 욱신거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저렸다고 하네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감각 이상은 지속되고 턱 관절 쪽의 통증과 귀 먹먹함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극도로 불안하고 억울하고 인적을 알지 못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도 또 불안하고 병원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은 못 잡을 수 있다는 생각도 힘들고 본인이 또 부인하면 잡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인하면 또 상황이 복잡해질 것에 대한 스트레스, 많은 것들이 이제 힘든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있으시대요. 간암 수술 후에 신장까지 안 좋아진 상태가 겹쳐서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증세 중에서 얼얼하고 욱신거린다. 이것은 이제 타박상의 직접적인 증세죠. 그런데 감각이 둔해지고 저린 증상은요. 직접적인 증세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박을 받으면 이제 신경이 또 같이 충격을 받잖아요. 거기서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근육이 긴장되면은 신경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지나가면서 눌리기 때문에 또 그런 증상이 오죠. 턱관절 통증과 귀 먹먹함은 이게 타박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든 지금 이제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난 이런 상태 내에서는 오늘에서는 거의 다 회복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회복되지 않고 지속이 됐다. 그러면은 이 타박상에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2주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기서 많이 드러났듯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원래 타박상은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뇌에 해로가 생겨요. 그러면 통증이 더 지속되고 또 저림 증세도 지속되고 그런 이제 증세가 더 오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고 불안하고 복잡해진다고 이제 느껴지고 또 어머니의 병환도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면들이 또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가해자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증세가 더 심해지겠죠. 그것보다는 빨리 내 몸을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내 몸만부터 회복시키기, 그리고 병환 중에 어머니 이롭게 하기를 먼저 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편하게 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가해자를 추구해 보기,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경찰의 노력은 하겠지만은, 근데 그건 그 다음으로 해야지 이거부터 하면은요 병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더 커지고 병원을 더 많이 다니고, 병원 다닌다고 이게 무슨 검사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 먹는다고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시면은 빨리 회복이 되고 또 나중에 가해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잘 이렇게 타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학교 가지도 씻지도 않는 고3 딸이 이해가 안 되는 50세 주부입니다. 20살인 고3 딸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고1 때 왕따 당함으로 입원도 했었고 올해까지 상담 치료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학도 한 차례 했었고 한 학년 6급까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고3이 돼가지고 한 달 반 다니더니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까지니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갖다 무단 결석을 하고 있네요.
출석일수 부족으로 퇴학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며 인터넷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요. 핑계와 탓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애들에게 쉬운 일이 나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라고 엄마한테 반박을 한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18kg 정도 살이 쪘고요. 그런 딸이 이해도 한다고 짜증도 난다고 합니다. 본인은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기를 원하지만은 남편은 아직도 초등학생 같이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자주 충돌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른 데서도 의견이 안 맞아서 부부싸움이 잦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의 상태를 보면은요, 힘든 사람은 엄마입니다. 안타깝고 짜증나고 화나고, 문제는 딸이죠. 근데 정작 그 딸 자체는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편안하거든요. 엄마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딸 자신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입장에 봐서는요,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변경시킬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반박만 하고 변명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딸이 문제지만은 딸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딸은 해결이 안 돼요. 누구부터 해결해야 돼요? 바로 부모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의존 자녀 스스로 서기 부모 훈련입니다. 의존 자녀. 이미 이제 이 딸은요, 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 부모에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거거든요. 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딸이 의존하니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존 자녀를 스스로 서게 하기, 학교도 다니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자기 것도 챙기고 이렇게 하게 하는 훈련. 이게 바로 이제 부모 훈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참고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상상이 계속되는 15세 남학생입니다. 폭력 장면이 떠오르면 내가 그 장면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안 떠오를 때는 내가 보는 것이 어떤 틀에 gat혀 있게 보이고 이 틀이 시야 주위로 점점 퍼져 나간다고 하네요. 조금 언뜻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죠.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됩니다. 피해자, 가해자, 폭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 과거에 화가 났던 장면이 떠오르면은 그 장면이 내 마음대로 바꿔서 이상한 폭력적인 상상으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로 부모님이 내 친구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장면 또는 성적인 장면 등으로요. 어느 부위 한 곳에 신경이 집중되어 일상생활을 할 때 그 부위 느낌이 신경이 계속 쓰여서 불안한 경우도 있고요. 생각이 안 나는 경우에는 시야가 어떤 투명한 막 같은 것에 갇혀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멍하고 우울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이제 설명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 설명만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병이 많이 지속된 경우에는 이런 설명조차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조리 있게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설명을 가지고 진단을 해보면은 조현병은 아닙니다. 조현병이 아주 경한 형태가 있어요. 그걸 생각일탈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일탈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제가 조현병을 설명하면서 생각일탈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완치 훈련이 있으니까요. 조현병에 준해서 한번 훈련을 시작을 해보세요. 약간의 그 강박증 증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조현증의 약간 형태인 생각 일탈에 더 가까우니 여기에 준해서 훈련을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한 2주 정도 해보시고요. 그래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신의학과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닥터의의 몸만삼 진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최근에 재발한 공황, 불안, 위장장애로 식사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는 35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으로 7년째 약물을 복용 중인데요. 증세가 좋아져서 3년 전부터는 항불안제 반할, 항우울증약 반할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속도로 상에서 차가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멈춰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에서 멈춰서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었다고 하네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부터 불안으로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됐고, 위장장애와 과민성 대장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병으로 보면 재발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병보다는 병을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이제 큰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앓고 증세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처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내 몸만 회복 훈련을 하시고요. 공황장애 완치 훈련, 그리고 불안증 완치 훈련,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증세가 좋아지잖아요. 불안해서 불안과 공황 증세 좋아지면은 그때부터는 만성 위장병과 과민성 대장 완치 훈련 전부 다 제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2주에서 1개월 후 정도 하시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근을 시작을 하세요. 출근을 하면서 완치를 하는 것이 안 하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언뜻 들어봐서는 이게 병을 다 고치고 출근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근하면서 완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시도 때도 없는 불안장애 증상으로 힘들다는 34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지난 1월부터 갑작스러운 소화불량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자율신경 실조와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약을 복용 중에 있고요. 그런데도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이유 없이 상체의 열감, 그리고 팔저림, 두근거림, 소화불량, 답답함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침이 힘들고 밤이 되면 또 괜찮아진다고 하네요. 증세가 있을 때는 무기력해져서 운동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한 번 오면 2, 3주 정도 지속이 되고요. 성격도 밝고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는데 왜 이런 병이 오는가? 네, 정말 답답하시겠죠? 자율신경 실조 또는 불안증 또는 이제 스트레스, 네, 이게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진짜 원인은 뭐냐? 이런 증세를 일으킨 진짜 원인은 기력 소진입니다. 네, 전혀 기력 소진 될 것 같지 않죠. 네, 기력 소진이라는 것은 이게 누적돼서 오는 거거든요. 네, 어떤 것은 큰 사건이 있어서 힘든 상태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것들이 누적됐다가 이제 끝에 가면은 이제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증세가 크게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기력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제가 아마 어떤 강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역치라 그래요. 어떤 이제 한계점을 넘어가면은 조금만 잘못돼도 조금만 지나쳐도 큰 증세가 오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는 거죠. 증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증세가 있을 때는 증세 때문에 쉬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증세가 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진됐던 기력이 보충이 되죠. 그럼 2, 3주 쉬게 되면은 다시 힘이 나게 됩니다. 그걸 갖다 다시 느껴보면 증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 더 지나치게 돼요. 그럼 다시 또 증세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침, 저녁 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루를 갖다가 이제 내가 지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즐기게 되거든요. 네, 그 즐길 때 내가 지나치는 걸 모르게 돼요. 그래서 밤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잠을 자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나친 걸 갖다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침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 훈련이 거의 모든 것입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뭐를 하든 뭐 지금 이제 직장이 즐겁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서 10%를 남기는 겁니다. 이동도 10% 남기는 거고요. 또 집안일도 10% 남기는 거고요. 또 뭐 운동을 하는 것도 다 하지 말고 일부러 10%를 덜 하는 겁니다. 다 덜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소진됐던 기력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시라는 거죠. 지금 설명만으로는 이게 거의 뭐 확실한 진단 같고요. 또 사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뭐 다른 흔치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2주입니다. 이렇게 해봐서 2주 만에 회복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나 더 악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이유를 또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닥터유의 몸맘산 진단입니다. 단순히 병만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기력 소진이나 일으켰던 모든 원인을 찾아내는 진단. 이게 이제 닥터유의 몸맘산 진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사례입니다. 아들의 수면 시간과 자신의 낮잠 보충에 대해서 묻는 49세 주부입니다. 아들이 수험생이라고 하네요. 4시간만 자고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본인은 졸리지 않다고 하네요. 4시간만 자도 괜찮은지, 이게 이제 많은 엄마들이 하는 걱정이죠. 적정 수면 시간이 있는 건지, 본인은 아들 등교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잔 잠을 낮잠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그것이 괜찮은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적정 수면 시간, 닥터유도 이제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제가 평균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평균은 몇 시간일까요? 7, 8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평균에다 맞추다 보면은 이제 뭐 90시간도 뭐 건강에 안 좋고 또 6시간 이하도 건강에 안 좋다. 이런 통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다수에 대한 통계고요. 한 개인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그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적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평균의 적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적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자서 충분하다. 그러면은 뭐 개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잠의 시간이 아니고요. 쉼입니다. 쉼. 네, 쉼이 없이 지나치잖아요. 지나치 누적되면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걸 갖다가 기력이 소진돼서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잠을 갖다가 충분히 자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네, 잠은 시간을 맞출 필요 없고요. 쉼을 필요한 만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들의 기상 시간에 엄마의 기상 시간을 맞췄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낮잠을 자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요. 밤에 한 번만 몰아자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럼 더 잠이 효율적이 되겠죠. 그러려면은 낮잠을 자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 쉼은 반드시 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은 밤에 한 번만 자게 되고요. 그 잠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또 오늘 여러분들하고 6번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